야, 너 거기 안 서. 귀에 살쪘어.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 사이로 신경질적인 고함이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 내뱉는 숨결마저 순식간에 얼어붙어 고드름이 될 것 같은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 위로 해병대 제7대대 병사들이 4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좀비처럼 걷고 있었죠. 그들의 눈썹과 속눈썹은 입김이 얼어붙어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고 감각을 잃은 발은 그저 기계적으로 눈밭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행렬 옆으로 검은색 지휘관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쾅. 히터 열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오는 따뜻한 차 안에서 마동석 대대장이 씩씩거리며 내렸습니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 위에 핫팩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얇은 전투복 하나로 이 추위를 견디고 있었죠. 마 대대장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진우, 너 이 새끼. 걸음걸이가 그게 뭐야? 지금 산보 나왔어. 행군이 장난이야. 마 대대장은 행렬의 중간에서 절뚝거리고 있는 정진우 일병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이미 동상 초기 증세로 검붉게 변해 있었고 낡은 전투화 틈으로 눈 녹은 물이 스며들어 발은 이미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대장님, 발가락이 감각이 없습니다. 진우가 갈라진 입술로 겨우 대답했지만 돌아온 건 마 대대장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감각. 야, 해병대가 언제부터 발가락 감각 타령했어. 정신력이 썩어 빠져서 그래. 내가 너만 할 때는 맨발로도 뛰었어. 어디서 꾀병이야. 마 대대장은 들고 있던 텀블러의 뜨거운 커피를 눈밭에 콱 뿌려버렸습니다. 김이 확 피어오르는 그 커피는 병사들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 했던 온기였지만 대대장에게는 그저 식어버린 음료수일 뿐이었죠. 전원 오리걸음 실시. 정신력 강화한다. 실시. 아,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눈밭에서 오리걸음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휘청거리며 자세를 낮출 때 마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치며 다시 따뜻한 차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군 대열의 맨 뒤쪽. 묵묵히 병사들을 따라 걷고 있던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자가 마 대대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국방색 파카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쓴 그녀는 얼굴의 절반을 방한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왜소한 병사 같기도 하고 민간인 같기도 한 묘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마 대대장의 신경을 건드린 건 그녀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대대장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여자만큼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마 대대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존경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심한 벌레를 보는 듯한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마 대대장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잠깐, 야, 너 거기. 마 대대장이 차 문을 잡다 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못 들은 척 오리걸음을 하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이게 진짜, 야, 너 이리 안 와? 마 대대장이 성큼성큼 눈밭을 가로질러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단에서 파견 나온 심리 상담사라고 보고는 받았지만 감히 대대장인 자신을 무시하다니요. 그는 평소에도 민간인 상담사나 군무원들을 군대 물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 태연함이 마 대대장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오리걸음 지시했는데
내가 뭔데 병사를 부축해. 훈련 방해하러 왔어. 마대대장이 여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덩치 차이가 2배는 나 보였지만 여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 마 대대장을 올려다보았죠. 병사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대대장님,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 수준입니다. 동상 환자에게 오리걸음이라니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대대장에게, 그것도 가혹행위라는 단어를 써가며 대드는 사람은 이 부대에 없었으니까요. 마 대대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가혹행위.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너 뭐야? 사단에서 상담 좀 하러 왔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군대가 장난이야? 전쟁 나면 춥다고 집에 갈 거야. 전쟁과 무의미한 학대는 다릅니다. 여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것 봐라. 야, 너 이름이 뭐야? 소속 어디야? 오늘 아주 날 잡았네. 내가 너 사단장님께 보고해서 당장 잘라버릴 거야. 알겠어. 마 대대장이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보거라. 그거 좋네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부대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뭐, 엉망진창. 마 대대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릴 기세였죠. 하지만 여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나빠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살기사치였습니다. 마 대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묘했습니다. 저 작은 여자에게서 왜 사단장, 아니 군단장에게서나 느낄 법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손 내리시죠.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지금 그 손 내리면 단순한 폭언으로 끝나겠지만 건드리는 순간 대대장님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마 대대장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일개 상담사가 자신을 협박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 마치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이 된 것 같은 본능적인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마 대대장이 병사들 앞에서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야, 헌병, 이 여자 당장 끌어내. 훈련 방해죄로 영창에 쳐넣어. 대대장의 고함에 뒤따라오던 헌병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여자를 포위했죠.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달았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헌병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 대대장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실 텐데요. 끌어내라니까. 헌병들이 여자의 팔을 잡으려는 찰나 여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정말 단순한 상담사일까요? 아니면 마 대대장이 상상조차 못한 거물일까요? 그리고 이 혹한의 행군 속에서 병사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의 진짜 정체와 마 대대장의 운명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의를 실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 당신 계급이 뭐야? 대대장의 멱살을 잡은 상담사 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헌병들이 박민경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려는 찰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 했던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신분증 하나를 마동석 대대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국방부 직할 심리상담 전문관 박민경입니다. 제 신원에 의구심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사단 인사처에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그녀가 위장용으로 준비한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라는 세 글자와 직인이 찍힌 신분증은 마 대대장을 멈칫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단 파견이라고 들었는데 국방부 소속이라니. 뒷배가 있는 건가 싶어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오만함이 이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국방부 쇼만.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 왔으면 뭐 대대장 명령 씹어도 된다는 거야. 마 대대장은 신분증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에게 끌어내라는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대신 더 악랄한 괴롭힘을 선택했죠. 좋아? 상담관 양반. 병사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신다니 오늘 행군 끝까지 같이 하시지. 차 탈 생각 꿈도 꾸지 마. 나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저 병사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마 대대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뒤돌아 지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차량은 매연을 내뿜으며 병사들을 앞질러 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살을 애는 칼바람과 절망뿐인 병사들. 그리고 박민경이었습니다.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진우 일병은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박민경은 묵묵히 진우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군장 밑을 슬쩍 들어 올려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쉽니다. 상담관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볼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진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장비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인데도 방한 장갑은 구멍이 나 있었고 최신형이라고 보급되었다던 발열 조끼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원에게 신형 방한복과 발열 조끼가 지급되었을 텐데 다 어디로 간 거지? 박민경의 날카로운 눈빛이 행렬 뒤를 따르는 보급 트럭을 향했습니다. 짐칸 덮개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박스들이 아닌 텅 빈 공간만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 쳤습니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비명처럼 들려올 때쯤 선두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야영지 도착. 전원 텐트 설치, 실시. 병사들은 쉴 틈도 없이 언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팩을 박는 망치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휘부 텐트 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라면 냄새였습니다. 박민경은 텐트 설치를 돕다 말고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대대장과 간부들이 모여있는 지휘 통제 텐트. 그곳에서는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열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라면을 먹고 병사들은 언 주먹밥을 먹는구나. 박민경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은 끝났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둠을 틈타 보급 트럭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옷자락을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옷자락을 잡은 건 정진우 일병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절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담관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박민경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은 부드럽게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진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진우 병사. 혹시 이번 훈련 때 지급받기로 했던 핫팩 몇 개나 받았죠?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행보관님이 창고에 물량이 없다고. 창고에 물량이 없더라.
박민경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대대에 핫팩 5만 개가 입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쉬고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박민경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익힌 잠입 기술을 이용해 보초들의 시선을 피해 보급 트럭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트럭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 자물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깍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경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트럭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트럭 안쪽 깊숙한 곳, 위장막으로 가려진 박스들, 겉에는 폐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뜯어보니 최고급 신형 방한 장갑과 핫팩들이 가득했습니다. 폐기 예정으로 위장해서 외부로 빼돌릴 생각이었군. 조만석,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박민경은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일자, 수량, 그리고 박스에 붙어 있는 일련 번호까지. 이것만 있으면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트럭 밖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트럭 안을 비췄습니다. 순찰을 돌던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박민경은 순식간에 박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긴박한 순간, 사관이 트럭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군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박민경은 숨을 죽이고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사관이 박스 틈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사관이 화들짝 놀라 밖을 내다봤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정진우 일병이었습니다. 진우가 텐트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관은 트럭 수색을 포기하고 급히 밖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박민경은 그 틈을 타 트럭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가 진우에게 달려갔을 때 진우는 눈이 뒤집힌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쇼크였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불러. 박민경이 소리쳤지만 의무병은 장비도 없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박민경은 즉시 진우의 기도를 확보하고 자신의 파카를 벗어 진우를 덮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냉기가 셔츠 한 장 입은 그녀의 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지휘 텐트에서 마동석 대대장이 나왔습니다. 입가에는 라면 국물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불그스름했습니다. 아, 씨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마 대대장은 쓰러진 진우를 보고 걱정은커녕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새끼 또 저러네. 야, 찬물 끼얹어. 정신 차리게. 대대장님, 지금 저체온증 쇼크입니다. 당장 후송해야 합니다. 박민경이 진우를 안은 채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 대대장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후송, 내일 사단장님 오셔서 사열하시는데 나고자가 생겨? 야, 그냥 텐트에 처박아둬.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걷게 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어. 해병대가 그렇게 쉽게 죽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켜. 내 귀에 신음소리 들리면 너네 다 영창이야. 마 대대장은 침을 쌤 백고는 다시 따뜻한 텐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텐트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민경은 품에 안긴 진우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조만석, 내 놈은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민경은 진우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헬기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마동석 대대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과 지역 유지들이 참관하는 대규모 혹한기 훈련 시범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애들 상태가 왜 이래? 얼굴에 위장 크림 더 발라. 동상 걸린 거 티나잖아. 마 대대장은 병사들의 시퍼렇게 언 얼굴을 가리기 위해 위장 크림을 떡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쓰러졌던 정진우 일병은 억지로 일으켜 세워져 대열의 맨 뒤,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진우는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간부들이 양옆에서 그를 붙잡고 억지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박민경은 멀찌감치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급 트럭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와 진우가 몰래 적어둔 부조리 수첩을 토대로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상담관, 너 이리 와봐. 마 대대장이 박민경을 불렀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가슴에는 훈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단장님 오시면 넌 쥐 죽은 듯이 있어. 괜히 나서서 헛소리하면 알지. 그리고 너, 복장이 그게 뭐야? 사단장님 보시기에 불량해 보이잖아. 저기 구석 트럭 뒤에 짱 박혀 있어. 마 대대장은 박민경의 낡은 파카를 지적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민경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처신하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주제를 알아야지. 마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돌아섰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민경이 눈에 띄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사냥꾼이 매복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요란한 헬기 소리와 함께 사단장이 탄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사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렸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 대대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 중령 고생이 많네. 날씨가 춥지? 사단장은 인자한 표정으로 마 대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이 정도 추위는 목욕탕 냉탕 수준입니다. 사기도 충천합니다. 허허, 그래. 역시 마중령이야. 부대 관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사단장은 도열에 있는 병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위장 크림으로 가려진 병사들의 얼굴은 멀리서 보기엔 씩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뉘짜 터지기 직전이었죠. 준비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 대대장의 신호와 함께 특공 무술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구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귀빈석에 앉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대단하네. 역시 우리 군이야. 마 대대장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대로만 끝나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때 시범 대열 뒤쪽에서 비틀거리던 정진우 일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이 쓰러진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마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황급히 달려가 진우를 끌어내려 했지만 진우는 바들바들 떨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저 병사,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사단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마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둘러댔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서 살짝 미끄러진 겁니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병사입니다. 하하하.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간부들이 진우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가려는 순간 멈추십시오. 확성기를 찍고 나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뒤편, 마 대대장이 짱 박혀 있으라고 했던 그곳에서
박민경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더 이상 상담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 대대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당장 안 들어가. 마 대대장이 사단장 앞인 것도 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병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사단장님, 박민경이 사단장 바로 앞에 섰습니다. 누구신가? 사단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마 대대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여자는 정신이 좀 이상한 민간 상담사입니다. 훈련에 적응을 못해서 헛소리를 하곤 합니다. 헌병, 뭐해? 끌어내. 헌병들이 박민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박민경이 마 대대장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동석 중령, 당신은 방금 당신의 마지막 기회를 날렸어. 뭐, 이 미친 여자가. 박민경은 헌병들을 뿌리치고 입고 있던 낡은 파카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치익,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파카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입고 있던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결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사람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사단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마 대대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건. 박민경은 파카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리고 완벽하게 각 잡힌 육군 중장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국방부 군감찰본부장 박민경 중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연병장에 떨어졌습니다. 정적,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마동석 대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꼬질꼬질한 상담사였는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까마득하게 높은 사단장 소장보다도 높은 중장 3스타였습니다. 중장. 마 대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군단, 아니, 감찰본부장님을 뵙습니다. 사단장이 경례를 하자 앉아있던 간부들과 귀빈들도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마 대대장만이 멍하니 서 있다가 사단장의 눈초리를 받고 허둥지둥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관자놀이를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충성. 박민경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사색이 된 마 대대장의 코앞에 섰습니다. 마동석 중령. 예. 대대장 마동석. 아까 나보고 뭐라고 했지? 정신 나간 여자. 주제를 알라고? 그것이 저는 정말 모르고. 몰랐으면 병사들을 짐짝 취급해도 되는 건가? 박민경의 호통에 마 대대장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대답해. 저 병사가 연기하는 거라고. 내 눈에는 저게 연기로 보이나? 박민경은 손가락으로 쓰러져 있는 정진우 일병을 가리켰습니다. 군의관, 당장 저 병사 상태 확인해서 보고해. 박민경의 지시에 군의관이 총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군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정진우 일병, 심각한 저체온증 및 양발 3도 동상입니다. 당장 절단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단. 사단장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박민경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 대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나? 이게 네가 말한 해병대 정신인가? 부하의 다리를 자르게 만드는 게 지휘관의 리더십이야. 면목 없습니다. 마 대대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선우 대령, 들어와. 박민경의 호출에
귀빈석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 중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박민경의 부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마동석 중령의 혐의를 공개한다. 박민경은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게 선포했습니다. 첫째, 군수품 횡령.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핫팩 5만 개와 신형 방한복 300벌을 빼돌려 민간업자에 되팔았다. 증거는 여기 있다. 부관이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박민경이 찍은 트럭 내부 사진과 장부를 띄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였어. 우리 핫팩 다 팔아먹은 거야. 둘째, 상습적인 가혹행위 및 진료 방해. 아픈 병사들을 꾀병이라 매도하고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유린이다. 마 대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상관 모독 및 하극상. 감찰본부장인 나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박민경은 마 대대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급에 눈이 멀어서 제발 자비만 베풀어 주십시오. 마 대대장은 체면이고 모고 없이 박민경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민경은 더러운 것을 보듯 다리를 빼냈습니다. 자비, 네가 병사들에게 베풀지 않은 자비를 왜 나에게 구하나? 박민경은 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단장, 예. 본부장님, 이 자를 당장 직위 해제하고 군사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이 부대 전 간부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옷 벗길 각오해.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헌병, 이 쓰레기 치워. 사단장의 고함에 헌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민경이 아닌 마 대대장의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안 돼. 이건 놔. 나 대대장이야. 사단장님, 본부장님. 마 대대장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마 대대장이 끌려가고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이었습니다. 박민경은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제7대대 장병들, 못난 지휘관을 만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별 3개. 중장이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병사들의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엉터리 훈련은 중지한다. 전원 즉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고 동상 환자들은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후송한다. 그리고 박민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보급 트럭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트럭에 있는 핫팩과 방한복, 지금 당장 전부 꺼내서 병사들에게 나눠줘. 하나도 남김없이.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박민경은 단상을 내려와 구급차에 실려가는 정진우 일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박민경을 알아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상담관, 님. 박민경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나 상담관 아니야. 약속 지켰다. 이제 푹 쉬어. 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의 눈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마동석이 빼돌린 군수품이 흘러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를 비호해주던 사단 내부의 조력자들. 박민경은 부관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동석 휴대폰 포렌식 결과 나오는 대로 윗선까지 싹 다 잡아들인다. 그때 박민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박민경 본부장님. 너무 설치시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시죠. 밤길 조심하시고. 음성 변조된 목소리.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박민경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너? 누구냐? 전화는 툭 끊어졌습니다. 감찰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어둠이 박민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화. 밤길의 습격자들. 그리고 전설의 귀환 편에서 박민경 중장의 진짜 전투 능력이 공개됩니다. 마동석 대대장이 구속되고 부대가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박민경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경은 사단 내 게스트하우스가 아닌 부대 인근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동선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부관 이선우 대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헌병 경호를 붙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헌병 내부에도 첩자가 있을 수 있어. 마동석이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갔을 텐데. 그게 누군지 밝혀질 때까진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박민경은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거리. 하지만 가로등 밑에 서 있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거슬렸습니다. 시동은 켜져 있는데 라이트는 꺼진 차. 미행이 붙었군. 예. 지금 당장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놈들이 제 발로 들어오게 해야지. 박민경은 전투복을 벗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춤에는 삼단봉이, 발목에는 전술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모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끼이, 방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박민경은 침대 위에 베개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문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침대의 형상을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찍었습니다. 퍽, 퍽, 죽여. 그 순간 박민경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습니다. 누굴 죽여? 그녀의 삼단봉이 선두에 선 괴한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경은 멈추지 않고 그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한 맹수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은 특전사 여군 중대장 출신이자 국군 도수체조가 아닌 실전살상 무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며 괴한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쾅! 바닥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뭐야? 그냥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 늙은 여자. 박민경이 피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 늙었지. 근데 너 같은 양아치들 뼈 추리는 데는 문제없어. 괴한이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박민경은 가볍게 피한 뒤 그의 턱에 정확하게 하이킥을 꽂아 넣었습니다. 괴한은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상황 종료였습니다. 이선우 대령이 뒤늦게 총을 들고 들어왔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괴한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이놈들 묶어. 그리고 마스크 벗겨봐. 이선우가 괴한들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앳된 얼굴들. 군인 머리를 한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역 군인들이 상관 살해 시도를.
박민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그것도 감찰본부장을 죽이려 했다는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민경은 깨어난 괴한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시켰어? 마동석은 유치장에 있어. 옥중지 씨는 아닐 테고. 누구야? 괴한은 공포에 질려 입을 덜덜 떨었습니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저희 가족? 박민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협박을 받고 움직인 하수인들이었던 겁니다.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나는 별 3개야.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높은 군인은 몇 없어. 내 가족.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말해. 배우가 누구야? 박민경의 진심 어린 설득에 괴한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군수. 참모님입니다. 사단 군수 참모. 사단 내 군수 물자를 총괄하는 참모. 마동석과 짜고 물자를 빼돌린 몸통이 바로 사단 사령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 선우야.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십니까? 박민경이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실. 자고 있는 사단장 좀 깨워야겠어. 새벽 3시. 박민경 중장이 이끄는 차가 사단 사령부로 질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어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 적의 본진을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군수 참모는 순순히 잡힐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단 사령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의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찰본부장이 새벽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민경은 사단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온 사단장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사단장, 앉아. 박민경은 사단장의 집무 책상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모텔에서 제압한 부사관들의 진술서와 마동석의 횡령 장부 사본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읽어봐. 사단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나중에는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 부하들이 감찰본부장님 암살 시도를 내 밑에 있는 군수 참모 김철수 대령. 그자가 몸통이야. 마동석은 행동대장이고 둘이 짜고 지난 3년간 빼돌린 군수품이 50억 원어치야. 그리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날 죽이려 했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덕하여 사과받으러 온 거 아냐. 김철수 대령. 지금 어디 있어? 관사에 있을 겁니다. 당장 잡아와 헌병대 풀어서.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인터폰을 잡으려는 순간 박민경이 제지했습니다. 아니, 전화하지 마. 도청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직접 가서 지시해. 그리고 김대령 관사는 내가 직접 간다. 박민경은 이선우 대령과 함께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김철수 대령의 관사는 영회에 있었습니다. 차가 관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사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와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야반도주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놈 잡아. 박민경이 소리쳤습니다. 김 대령은 박민경을 보자마자 자신의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서라. 이선우 대령이 차 앞을 막아섰지만 김 대령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이 대령을 칠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박민경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김 대령 차의 타이어를 정확하게 쏴 터뜨렸습니다. 차가 기우뚱하더니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박민경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문을 열고 에어백에 파묻힌 김 대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김철수 대령, 어디 가나? 나랑 차 한잔 해야지. 김 대령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박민경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민경, 내가 군대를 망치고 있어. 관행이었어. 다들 그렇게 해먹고 살았다고. 관행, 병사들 얼어 죽게 만드는 게 관행이야. 그럼 그 관행, 내가 오늘부로 끝내주지.
박민경은 김 대령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때 김 대령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너도 감당 못할 텐데. 누군데?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나? 흐흐흐, 더 높은 분이지. 박민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단 군수참모 뒤에 더 높은 배우가 있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연계된 게이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좋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해. 넌 일단 들어가서 콩밥이나 먹어. 박민경은 김 대령을 헌병차에 태워보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장에 이어 참모까지 구속되자 간부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박민경은 사단 연병장에 전 장병을 집합시켰습니다. 단상에 선 박민경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사단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겠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먹는 밥, 쓰는 장비, 그 모든 것에 손대려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직접 처단한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춥고 배고팠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보해라. 억울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 내 직통 번호다. 박민경은 칠판에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3스타 장군이 개인 번호를 병사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박민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 대령이 말한 더 높은 분, 그 정체를 밝혀내야만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복귀하는 차 안. 박민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굴까? 김철수의 뒷배는. 그때 뉴스 속보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여당 유력 국방위원장 조카. 군납비리 연루 의혹. 박민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국방위원장,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철수 대령은 국방위원장의 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군대와 정치권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위 출석 요구입니다. 이선우 대령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선수 치는군. 좋아. 가주지. 박민경은 차를 국회로 돌렸습니다. 전쟁터가 눈밭에서 여의도로 바뀌었을 뿐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연 박민경은 국회의 압박을 이겨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민경 중장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거만한 표정의 최태산 국방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 대령의 뒷배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죠. 박민경 중장. 요즘 군 기강이 말이 아니더군요. 감찰본부장이 일선 부대를 헤집고 다니며 지휘권 침해를 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던데. 사실입니까? 최 위원장이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는 박민경의 정의로운 행동을 월권으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지휘권 침해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지휘관이 횡령이나 하고 있는 게 군대입니까? 박민경은 또박또박 반박했습니다. 말 조심해요. 증거 있습니까? 김철수 대령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박민경이 최 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철수 대령의 차명 계좌에서 위원장님 조카 명의의 회사로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생중계를 보고 있던 국민들도 경악했습니다. 박민경이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들어. 당장 사과해. 옷 벗고 싶어. 최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은 제가 벗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벗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경은 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마동석과 김철수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녹취록 파일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김대령이 위원장님께 상납을 보고하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틀어드릴까요? 최 위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민경이 단순히 군 내부 비리만 캔 줄 알았지. 자신까지 겨누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끄꺼. 마이크 꺼. 정회. 정회 선포해. 최 위원장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박민경은 카메라를 향해 USB를 흔들어 보이며 국민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갑니다. 회의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박민경은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군님, 녹취록 내용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조카 회사와의 연루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박민경은 기자들 앞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군을 좀먹는 자는 그가 누구든 적입니다. 저는 적을 섬멸할 뿐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박민경 신드롬에 휩싸였습니다. 사이다 장군, 국민 누나 같은 별명이 붙으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최 위원장은 사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박민경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민경이 국회를 나와 관사로 돌아가던 길. 한적한 도로에서 덤프트럭 2대가 앞뒤를 막아섰습니다. 본부장님, 함정입니다. 운전병이 소리쳤습니다. 덤프트럭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진짜 깡패들이었습니다. 수는 10명. 박민경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선우야, 너는 차에 있어. 운전병 챙기고. 하지만 본부장님, 잔챙이들이다. 몸 좀 풀어야겠네. 박민경은 정복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10대 1. 영화 같은 싸움이 시작되려는 찰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수십 대의 오토바이 부대가 깡패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충성. 해병대 전우회입니다. 박 장군님 건드리는 놈들은 다 지옥 보내버리겠습니다. 박민경이 구해줬던 제7대대 전역자들과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뉴스를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너희들. 박민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뿌린 정의의 씨앗이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감히 우리 장군님을 건드려. 야, 다 쓸어버려. 해병대 전후의 아저씨들의 분노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상황은 싱겁게 종료되었습니다. 박민경은 전후 회장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장군님은 저희의 영웅이십니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박민경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격만 남았습니다. 최태산 위원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미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 최 위원장은 위스키를 마시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박민경,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난 못 잡는다. 나는 대한민국을 뜨면 그만이야. 과연 박민경은 도주하는 최 위원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 최태산 위원장은 VIP 통로를 이용해 은밀하게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전세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만 타면 그는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있는 스위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최 위원장은 수행원들을 재촉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만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대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위원장님. 여행 가방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박민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공항 경찰 특공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국방부 감찰본부장의 권한으로 전군 공항 및 민간 공항에 긴급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 여권, 지금 휴지 조각입니다. 이이 건방진. 내가 누군 줄 알아? 비켜. 안 비켜. 최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경호원들을 밀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체포해. 박민경의 일갈에 경찰 특공대가 덮쳤습니다. 최 위원장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바닥에 엎어진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놔. 이거 정치 탄압이야. 박민경, 너 가만 안 둬. 내가 돌아오면 넌 죽은 목숨이야. 발악하는 최 위원장 앞에 박민경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령. 이번에 50억 땡긴 거 조카 회사로 보냈지. 박민경 그 여자 좀 조용히 시키고 안 되면 묻어버려. 최 위원장의 육성이 공항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여든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들리십니까? 살인교사 혐의 추가입니다. 당신은 스위스가 아니라 남부구치소 독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최 위원장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끌고 가. 최 위원장이 끌려가고 시민들은 박민경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민경, 박민경. 연호하는 소리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민경은 쑥스러운 듯 목례를 하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영웅 대접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동석 중령은 징역 15년, 김철수 대령은 징역 20년, 최태산 위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 수십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군납비리 카르텔은 박살이 났습니다. 박민경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해병대 제7대대. 박민경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문 위병소 병사들이 그녀의 차를 보고 우렁차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본부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부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았고 입고 있는 장비는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경은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정진우 병장. 어디 있나? 아, 진우 병장님. 의무대에 계십니다. 진우는 그 사건 이후 다행히 발을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로 거둘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의무병으로 보직을 변경해 복무 중이었습니다.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우가 후임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경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충성. 박민경 본부장님. 앉아. 앉아. 발은 좀 어때? 덕분에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축구도 합니다. 진우는 씩씩하게 웃으며 제자리 뛰기를 해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박민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본부장님, 이거. 진우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핫팩 하나였습니다. 박민경이 그날 밤 쥐어주었던 자신의 체온으로 데운 그 핫팩이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버텼습니다. 평생 갑오로 간직하겠습니다. 박민경은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버텨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영웅이다. 두 사람의 재회는 따뜻했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녹이는 진정한 봄이 온 것입니다. 박민경은 부대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다. 저 병사들. 청춘을 바치는 저 아이들의 것이다. 나는 저들을 지키기 위해 별을 달았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별 3개가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평화가 영원할까요? 박민경의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라디오에서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속보서해 최전방 해군 기지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 발생. 군 당국 원인 조사 중. 박민경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선우야, 차 돌려. 서해로 간다. 예. 지금 바로 말입니까? 병사들이 다쳤다잖아. 쉬고 있을 틈이 없어. 박민경 중장의 정의 구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녀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엔딩 내레이션. 추운 겨울.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페이드 아웃. 웅장한 음악과 함께 크레딧. 박민경 중장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할 법도 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해군이군. 본부장님, 이번 휴가는 또 반납이시네요. 이선우 대령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휴가는 전역하고 가면 돼. 지금은 내 새끼들이 다치고 있잖아. 박민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과 들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풍경.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군인들. 그녀는 문득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여군의 몸으로 특전사에 들어가 편견과 싸우던 시절.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하며 주먹을 삼켰던 시절. 그 분노가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차량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찰본부. 여기는 서해 2함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상한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수신양호. 지금 도착한다. 현장 보존해. 박민경이 무전기를 잡고 지시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든든한 전우들과 그녀를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었으니까요. 혹한의 별은 이제 서해의 파도 위에서 다시 한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그 치열했던 혹한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하 30도의 사르레는 추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던 것은 한 지휘관의 비정함이었고, 그 얼어붙은 땅을 녹인 것은 거창한 권력이 아닌 한 사람의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의 쾌감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리더십의 본질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구성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에 뜨거운 감동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부조리에 대한 기억이며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은 진정한 어른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진실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마동석 대대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그릇된 권력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진급,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차 안에서 텀블러를 기울이며 동상에 걸려 쓰러져가는 부하에게 정신력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은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아주 작은 마동석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보다 조금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꼭 별을 단장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던지는 손님,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도 마동석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가 곧 악오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반면 박민경 중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최상위권인 3스타 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계급장을 낡은 파카 속에 숨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녀가 굳이 신분을 숨기고 병사들 곁에서 함께 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단상 위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바닥의 진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리더, 진짜 어른은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춥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함께 비를 맞고 눈을 맞아주는 사람. 타인의 아픔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박민경 중장이 파카 지퍼를 내리고 별 3개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은 단순히 그녀가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그 계급의 무게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칼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진리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일병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동상으로 발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행군 대열의 끝에서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힘이 없어 쓰러졌지만 끝까지 전우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의 희생정신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박민경 중장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요령을 피우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동석처럼 아부하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정직하게 땀 흘리는 우리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정직한 노력과 묵묵한 인내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할지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삶의 지혜는 온기wen치의 중요성입니다. 박민경 중장이 정진우 일병에게 건넸던 낡은 핫팩 하나. 그것은 수십억 원의 예산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병사를 살린 건 거창한 의학 기술이 아니라 차가운 손을 잡아준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생이라는 혹한기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성공이 아닐지 모릅니다. 힘들지, 고생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박민경 중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시스템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박민경 중장은 마동석 개인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악은 잡초와 같아서 보이는 줄기만 잘라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용기. 비록 그 과정이 국회 청문회장에 서는 것처럼 험난하고 깡패들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위험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신념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가정,
혹은 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박민경 중장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작가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과 생각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수없이 울었고 또 수없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집필하는 내내 창밖의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홀로 추위에 떨고 있을 수많은 정진우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차가운지 매일 확인하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펜을 들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만하다는 희망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민경이라는 인물은 저의 상상 속에서 탄생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정의감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양심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에는 저런 장군이 없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갈망하고 열광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마동석 대대장이 보여준 추악함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을 가졌기에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가장 공들여 쓴 장면은 박민경 중장이 별을 드러내며 호통치는 장면이 아니라 쓰러진 병사의 손을 잡고 약속 지켰다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아름다운 사용법은 굴림이 아니라 봉사이며 높임이 아니라 낮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핫팩이 누군가의 체온으로 인해 따뜻해지듯 차가운 세상도 우리의 관심으로 인해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쾌감을 주는 사이다 영상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 언젠가 여러분이 마주할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때로는 보급품이 끊긴 것처럼 막막하고 때로는 혹한의 추위처럼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입니다. 정의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진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민경 중장이 보여준 그 당당한 걸음걸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비록 춥고 외로울지라도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박민경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정진우가 되어 서로를 부축한다면 이 세상 어떤 혹한도 우리를 얼어붙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기로 다짐하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별이고 누군가의 봄이며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혹한의 별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부조리한 상사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에 지치신 분들, 그리고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세상의 환멸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따뜻한 핫팩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쫓다 파멸하는 마동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숨기고 세상을 구하는 박민경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명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박민경 중장이 탄생하기를, 그리고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정진우 일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정의와 따뜻함이 퍼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따뜻한 정의의 햇살이 비치기를 기원합니다.